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묘년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영석의 주먹 크립토는 이번 MBN TV의 개편을 맞아 월요일 오후 3시에 여러분의 안방을 찾아갑니다. 오늘은 빗썸 경제연구소의 정책연구팀장을 맡고 계시는 오유리 변호사님 모시고 2023년 정책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굉장히 또 모시기 어려운 분인데 또 흔쾌히 아닙니다.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예,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빗썸 경제연구소의 정책연구팀장을 맡고 있는 오유리 변호사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첫 번째로 최근에 빗썸 경제연구소에서 2020년에 이 가상자산 정책에 대해서 리뷰를 또 하셨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올해 2023년에 정책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른 리포트를 발간을 해주셨는데 2022년 그간의 우리나라 그리고 해외의 규제 동향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간 가상자산 법제나 이런 제도 동향에 대해서 한번 쭉 훑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상자산이 세상에 등장한 것은 2009년 비트코인이 이 세상에 출현한 때부터인데요. 비트코인은 중앙은행 없이 P2P 방식으로 개인 간에 자유롭게 송금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이 세상에 출현함으로써 이 가상자산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이냐는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사실 초기에는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크지 않았었는데요. 다만 이 가상자산이 불법 자금 세탁 등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막기 위한 방식으로 제도가 아주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자금 세탁이라는 게 머니 런더링이라는 것입니다. 1920년대 미국의 알카포네와 같은 범죄자 조직들이 이제 자신들의 이제 도박이라든지 불법 주류 이런 판매 수익 등을 세탁소를 통해서 자금 세탁을 했다고 해서 머니 런더링, 자금 세탁 방지라고 하는데요.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돈의 꼬리표가 달리지 않아서 개인의 지갑 대 지갑으로 이동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불법 자금에 이용될 수 있어서 이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국제기구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이것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제 이러한 자금 세탁 방지 이외에도 2014년인 당시 세계 최대 거래소였던 마운트곡스가 해킹 사건으로 파산함으로써 가상자산도 우리가 제도권 편입을 고려해봐야겠다라는 그런 그때 한번 사람들이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시기였습니다. 일단은 이 대한민국에서도 이 규제 등에 대해서 정비가 또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규제 정비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제 국제 자금 세탁 방지라고 하면 이제 언뜻 들었을 땐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상자산은 돈의 꼬리표를 붙이는 지금 은행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송금을 할 때 다 돈의 꼬리표가 붙잖아요. 예. 근데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에는 개인의 지갑 대 지갑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디로 갔는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걸 알기가 어려워서 네. 지금의 결국에 트래블룰이라는 게 결국에 이 많은 논의들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도입이 되었다라고 보이는데요. 트래블 룰이라는 게 트래블이 여행이고 룰이 규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상자산도 입출금을 하게 되는 그런 거래 내역을 이제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다 기록하고 이제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 FATF라는 그 기구는 2014년 6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서들을 계속 디벨롭 발전시키면서 이제
G20 회원국들이 공동 선언문을 통해서 가상자산에 우리 그 국제기구에서 만든 권고사항을 적용해보자라는 식으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도 위험기반 접근법에 따른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지침서 업데이트 등을 하면서 트래블들과 관련된 구체적 지침과 권고사항을 통해서 한층 심화된 국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금 세탁 방지 규제에 또 한정지어서 얘기를 한다라면 이 가상자산 자체라든지 아니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이 규제를 그 내용 자체로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이 가상자산 전반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유니버셜하게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의 필요성도 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필요성을 옆 나라 일본이 가장 먼저 이 법제화에 좀 앞섰다라고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 세계 최대 거래소는 마운트곡스였습니다. 이 본점이 일본이었는데요. 이 본점이 일본에 있는 가상자산 세계 최대 거래소가 해킹으로 아무래도 그 파산을 하다 보니 우리도 이걸 법제화를 해서 이용자를 보호해야겠구나라는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일본의 논의 중에서 좀 유의미해야 할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국제적으로 그 의미가 있었던 논의로는 우리나라의 전자금융거래법에 해당하는 것과 자본시장법에 해당하는 일본의 각기 거래법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거래법인데 가상자산의 그 특질에 따라서 이것을 나누고 각기 맞는 법을 적용하였다는 것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금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에 전자적 장치를 통해서 자금 이체를 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뭐 쿠팡이라든지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이런 페이 사업들을 이제 규율하는 법인데요. 이제 이러한 가상자산을 이러한 전자적 장치에 대한 자금 이체로 보아서 일부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자금결제법으로 규율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또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그러한 특질을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 해당하는 일본 금융상품 거래법을 통해서 규율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인 것이 매우 주목할 만하다고 합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일본에서 잠깐 거주를 하면서 네. 이 디지털 자산 관련된 일을 했었거든요. 네.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규제라든지 아니면 각종 어떤 그 규제안들 이런 부분 때문에 가로막힌 게 있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그게 좀 많이 달라진 모양새네요. 네, 예. 원래 일본이 이렇게 한창 앞서 나가다가 일본이 조금 다소 보수적인 정책 기조를 내놨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을 신규 상장하는데 조금 우리나라보다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0년 5월 기준으로 일본에서 상장된 가상자산의 종류는 총 22종에 불과하고 22년 10월 기준으로는 한 50종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빗썸이나 업비트 같은 경우는 한 100종인 것에 비하면은 예. 조금 더 작은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금융위에 해당하는 일본의 그 금융청에서 이 상장 승인 절차에 간접적으로 조금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이는데요. 다만 좀 재미있는 것은 최근에는 일본에서 이러한 정책들을 좀 완화하려고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빗썸에 상장된 코인, 그다음에 뭐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 다 다르잖아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개별 거래소를 상장하려면 다 개별 거래소에 맞는 상장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조금 간이화하겠다라는 이제 정책을 발표했어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왜 그런가라고 하면 그간 2014년에는 일본이 앞서 나가다가 이런 보수적인 정책을 내놓음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이 좀 후퇴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의식한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근무를 했을 당시에도 그 거래소에서 상장하는 문제라든지 네. 이게 이 규제 때문에 가로막히니까 네. 전부 다 이 해외 거래소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또 한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럼 또 이와 다르게 싱가포르 또한 선제적인 이 가상자산 규제와 진흥을 또 도모한 바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싱가포르는
아시아 글로벌 금융 허브로도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싱가포르는 사실 2017년까지는 가상자산 거래 자체를 거의 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주무부처인 MAS라는 통화청에서 2019년에 그 지급결제법 PSA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를 통합으로 정비하여 규제에 나섰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싱가포르가 좀 재밌게 이제 유의미한 그런 논의로는 뭐가 있냐면 이 가상자산의 성질에 따라서 결제 페이먼트 토큰, 증권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용자 보호 그런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차등화하고 있고요. 예. 이 특질에 맞는 법을 좀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 좀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네. 그리고 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딱 적시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있어서 시장에 좀 환영을 받고 있었는데요. 다만 이제 올해 들어서는 저희 테라루나 사건이라든지 FTX 사건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싱가포르에서도 조금은 엄격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 상황에 맞게 좀 유동적으로 네. 이 정책 연구를 한다라는 점은 분명히 우리나라에서도 좀 많이 배워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이 세계 최초로 범정부적인 디지털 자산 프레임워크를 또 제안을 했어요. 네. 이거에 이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미국과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을 범정부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걸 한번 연구해보자라고 얘기한 건 전 세계적으로 처음인데요. 예, 지난 3월 9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합니다. 바로 연방 차원에서 재무부를 비롯해서 각 행정부처에 디지털 자산에 대한 연구를 지시를 하게 된 것인데요. 예. 이 책임 있는 디지털 자산 발전을 위한 행정명령은 각 부처로 하여금 디지털 자산의 위험 요인과 기회 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중장기적으로 디지털 자산의 이점을 활용하겠다라는 미국 정부의 시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디지털 자산의 잠재적인 기회를 활용을 해서 미국을 성장을 시키고 또 이와 관련된 그런 사이드 이펙트에 대해서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규제를 마련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그 지난 9월까지 이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서 9개의 보고서가 제출이 되었는데 이것들을 이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미국은 가상자산을 기회 요인으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예. 또 이제 기회 요인으로 활용을 하면서 좀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적절히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바이든의 행정명령 자체가 어떤 뭐 유출 이슈도 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의 디지털 자산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좀 많이 흥미를 가졌던 사안이었거든요.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 미국의 정책이 또 어떻게 또 전개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꾸준히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이죠. EU의 가상자산 규제안인 이 미카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유럽은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기본 법안이라고 하는 미카를 이제 합의를 했는데요. 이 유럽연합의 경우 2020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기본 법안인 미카에 대한 논의를 시작을 했고 이는 2024년 시행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카의 경우 우선 크게는 그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와 가상자산을 서비스하는 그 업체들에 대한 규제로 나뉘고 있고요. 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로는 뭐 발행 자격이라든지 발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주요 의무 그리고 백서에 대한 그런 공시 의무, 마케팅 관련 규제 등이 있고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자들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카의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시행될 디지털 자산 기본법일 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좀 엄격한 그 규제를 다루고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좀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5월 달에 루나 사태 네, 맞습니다. 발생하고 나서 더 이게 심해졌었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미카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좀 그 발행 자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금이라든지 패깅을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서 예.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좀 이것을 이렇게 모델로 삼는. 벤치마킹 예.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이 가상자산에 대한 전 세계적인 어떤 규제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또 가장 중요한 게 대한민국의 이 규제 동향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 대한민국의 규제 동향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나요? 우선 그 우리나라 가상자산 법제에 대한 논의는 2017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님께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개정하겠다라는 논의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러한 논의들이 시작되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특정 금융 정보법이 있습니다. 예. 이 정보법이 개정됨으로써 가상자산 거래소라든지 이런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국정 과제에 이 가상자산에 대한 기본 법안을 마련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서요. 이제 이것과 관련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변호사님께서 또 작성하신 레포트를 본다면 네. 국내 가상자산 규제의 큰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016년부터 시작된 이 디지털 통화제도 태스크포스를 필두로 해서 2017년 두 차례 발표된 정부의 대책이 현재까지 가장 큰 틀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2021년 시행된 이른바 특금법이라고 하죠. 네. 이 법안에 따라서 현재 이 가상자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규제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금융위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TF를 마련한 것은 2016년이었는데요. 바로 디지털 통화 TF였습니다. 예. 처음에는 그 핀테크를 발전하는 이 로드맵의 일환으로 얘기가 되었었는데요. 이후 2017년에 가상자산 투자가 너무 이제 열기가 지속되고 너무 뜨겁게 달아오르자 이제 이것과 관련된 부작용도 이제 속출하였고요. 이제 당국에서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게 됩니다. 바로 뭐 관련 범죄를 엄중하게 단속하고 ICO를 전면 금지한다는 정책을 발표하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이제 가상자산은 내재된 가치가 없다, 투기 수단이다라고 해서 엄정하게 규제하겠다.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서 관계기관이 합동 조치를 하겠다라고 해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2017년에 이러한 정책이 이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거래 실명제가 도입이 되기도 했었고 그 거래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 본인 확인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상자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단계라든지 유사수신, 환치기 같은 그런 범죄들을 이제 엄중 처벌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마련함으로써 이것과 관련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0년에 2019년 FATF 국제 그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권고 사항을 반영해서 저희 특금법이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3월부터 9월까지 신고를 받게 됐는데요. 신고를 받고 자격이 되는 분들은 이제 수리 절차를 했는데 그 결과 36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이제 신고가 수리돼서 지금 정식으로 우리나라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뭐 속히 말해서 날아가기도 했고요. 네, 그 중에 살아남은 일부 네. 업체들이 또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2020년도에 이 대한민국의 가상자산 규제 현황은 어땠습니까? 2022년에 그 주목할 만한 우리나라 그 규제 동향으로는 우선 그 조각 투자 등의 증권형 토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일부 그 발표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예.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국정과제 편입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좀 더 가속화되었다는 것이고 또 나머지 하나는 그 디지털 자산 민관 합동 TF가 출범이 되어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이렇게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자산 규율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모두가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 세 가지 큰 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유리 변호사님과 함께 2020년에 이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리뷰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 2023년 새로운 해의 이 가상자산 정책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2부로 빗썸 경제연구소의
정책 연구팀장 맡고 계시는 오유리 변호사님과 함께 2023년 정책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리포트를 2023년은 전 세계 각국의 가상자산 규제의 어떤 기본적인 틀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국가마다 그래도 이 입법 속도에도 또 차이가 있을 거고요. 네. 또 개별 국가 모두 이 국제적인 정합성을 갖추려는 노력도 계속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기 때문에 이런 규제와 시행 그리고 이에 대한 변화가 즉시 투자자들 혹은 이 전반적인 가상자산 시장에 또 체감되기에는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예.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글로벌 스탠다드로 지목되는 유럽 미카 법안의 경우 2024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에는 급작스럽게 그 변화를 체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의 경우 그 2022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범정부적인 그 규제 프레임워크를 짜려고 하고 있지만 중간선거 작년 11월에 그 미국 중간선거가 끝났는데 이제 민주당인 바이든 대통령과 그다음에 상원 하원이 지금 다 다른 당이 되어서 분점 정부가 이루어졌거든요. 예. 이럴 경우에 이제 미국의 입법 절차 같은 경우 상원과 하원이 서로 이제 합의를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조금 2023년에 그런 논의들이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당장 입법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글로벌 정합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긴 하지만 글로벌 규제가 이제 나오기 전까지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라고 그렇죠.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급한 대로 투자자 보호나 이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2023년 제정을 하려고 당정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규제뿐만 아니라 또 향후 시행 예정인 이 유럽의 미카가 국내 입법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글로벌 리더십을 가상자산 시장에까지 공고히 하겠다라는 이 미국의 규제 방향은 앞으로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제 미국의 규제 방향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 요인으로 삼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만한 것들,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것들은 엄격하게 규제를 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예. 저희 그 경제연구소에서 내년에 가장 주목해야 할 이슈로는 리플 소송을 꼽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리플 소송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리플과 SEC 그 미국 정부죠. 그 금융 정부인 그 SEC 간의 이 소송으로 인해서 그 가상자산이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누는 그런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이냐라는 데에서 어떤 기준점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 그 리플 소송 유명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네네. 리플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또 나오는 이 판례가 앞으로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이 리플 자체의 어떤 투자자들이 굉장히 또 많다 보니까 네. 이게 사실은 2023년에 제일 큰 메인 이벤트가 아닌가라는 그런 평가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확하게 말씀 주셨는데요. 네. 그 리플 소송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미국의 증권을 관할하는 SEC에서 리플사의 그 리플랩스죠. 리플랩스에 너희들은 증권인데 왜 증권에 관련된 규제를 지키지 않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 과연 이제 증권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미국의 대법원에서 나온 하위 테스트라는 것들이 자꾸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예. 이 하위 테스트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좀 얘기가 나눠지고 있는데요. 이 하위 테스트는 아마 우리나라 가상자산에도 좀 큰 기준이 되고 있는데 좀 하위 테스트는 얘기를 해보면 1933년에 미국 플로리다에서 하위 컴퍼니라는 그 회사가 있었습니다. 예. 이 회사가 이제 오렌지 농장을 분양을 한 거죠. 근데 미국 정부가
이제 그 당시에 하위에 사는 농장들을 분양을 하면서 일부 오렌지를 농작하는 거에 대해서 일부 수익 분배 약정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더 높은 땅값을 받기 위해서 농장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작황에 따라서 수익금을 더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하위 테스트, 이것은 투자 계약 증권이라고 보는 것인데요. 예. 이제 여기서 나온 하위 테스트가 네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자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공동 사업에 투자가 되고 또 그 이익이 타인의 노력으로 발생이 되고 그렇다면 이것들은 투자 계약 증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SEC는 그 리플이 바로 이러한 투자 계약 증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권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예. 사실 이 하위 테스트도 처음에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이 투자자분들께서는 네. 이 하위 테스트가 예를 들어서 이 아래 항목들에 해당이 되느냐 안 맞습니다. 되느냐라고 또 생각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 하위가 영어로도 하위였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 그러면서 하위 컴퍼니라는 회사의 이름이었는데 그때 예, 당시에 이제 오렌지 농장을 분양하면서 이제 이러한 증권, 그러니까 계약의 일부가 투자 계약 증권으로 이제 법원에서 판명이 되면서 예. 그때부터 나온 하위 테스트라는 그런 그 용어들이 지금까지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오렌지 농장주께서는 100년 후에 이 비트코인과 리플 관련해서 이 하위 테스트가 또 쓰일 거라고 예상을 했을까요? 아마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변호사님께서 2023년은 네. 이 대한민국의 가상자산 규제의 초석을 다지는 원년이 될 네. 것이다라고 또 전망을 해주셨는데 네. 이 초석을 다지는 원년이 된다라는 네. 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글로벌리하게 지금 다양한 나라에서 가상자산 법제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렇지만 글로벌 정합성을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그 법안들을 기다릴 수만 없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공정 거래들이나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지금 만들겠다고 당정이 매우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예. 법들이 기본법이 바로 내년에 제정이 될 것이라고 보아서 국내 가상자산 규제의 초석을 다지는 원년이 2023년에 될 것이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안 그래도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이 굉장히 또 불경기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이 사업자와 또 투자자들이 받는 아비규환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되는데 네, 맞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처럼 초석을 다지는 원년이 되는 좀 뜻깊은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또 금융위원회가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곧 발표를 할 예정이죠. 네, 이 맞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이제 작년에 이제 금융위에서 조각 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는데요. 예. 이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또 지난 9월에 이제 이것들을 증권형 토큰이라고 불리는데 증권형 토큰의 발행과 유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또 일부 초안을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또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이제 이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이 이제 우리 시장에 발표가 된다면 그 아까 말씀드린 가상자산에서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예. 증권형 가상자산의 경우는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이제 라이센스가 있는 이제 사업자들이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그 비증권형 같은 경우는 지금 현행대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럼 과연 증권형과 비증권형을 나누는 것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하위 테스트를 그대로 따를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예. 이 증권형 그 토큰 가이드라인에서 일부 이것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또 말씀해주신 이 증권형 토큰 같은 경우에는 이 자본시장법상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면 그 증권형 토큰은 사실 분류에 상관없이 기능별 규제 원칙에 따라서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 증권형 토큰이 자본시장법의 그 규율 범주 안에 드는 투자계약 증권의 범주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 투자계약 증권은 아까 말씀드린 미국 증권법의 하위 테스트의 투자계약 법리를 차용한 것으로 미국 SEC는 이에 따라서 가상자산을 일종의 그 투자계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시장과 유사한 증권시장의 자본시장법 규제가 크게 공시, 불공정 거래, 사업자 규제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증권 발행인 같은 경우는 발행, 유통, 공시 의무를 지고 시장에서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그 행위를 금지하고 시세 조정이라든지 부정거래,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등이 금지되고 있고요. 예. 증권을 매매, 중개, 자문하는 사업자는 또 이와 관련된 라이센스가 필요하는데 이러한 라이센스가 필요하고 취득한 금융투자업자는 관련된 진입, 지배구조, 또 건전성, 영업행위 등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상반기 이후에 2023년 상반기 이후에 발표될 이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이 원만하게 또 제시가 될 경우에 이미 유통이 돼서 거래가 또 되고 있는 혹은 상장이 되어 있는 가상자산들에 대해서도 새롭게 이 증권성에 대한 판단을 금융당국이 직접 나설 것이다라고 나설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다라고 보신다고요. 네, 이제 이번에 상반기에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 예. 당연히 이제 당국 차원에서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아마 자율규제 측면에서 사업자들이 이와 관련돼서 어떤 그 기준에 따라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증권성 판단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당 코인의 토크노믹스, 탈중앙성, 경제적 실질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모든 가상자산을 당국이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또 이제 저희가 글로벌 정합성을 당국이 유지하려고 한마디로 세계와 함께 같은 걸음을 보폭을 맞춰 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에서 어떤 증권형이라고 구분이 되어 있던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증권형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예. 네.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보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는 이 기본법 자체가 비증권형 가상자산을 또 규제하는 그런 법안으로 기본법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정확하게 이해한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금융당국은 그 가상자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일관된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하나는 증권형 토큰, 증권형 가상자산의 경우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증권이 아닌 비증권형 가상자산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통해서 규율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다만 그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거래에 관한 규율뿐만 아니라 사업자 등 업권에 대한 여러 가지 규율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입법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지금도 사실 디지털 자산 기본법과 관련돼서 국회에 14개 정도의 법안이 지금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4개나 지금 네, 계류가 네, 되어 네, 네. 있다고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버전의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지금 최근에 두 가지 법안을 좀 주목할 만합니다. 하나는 작년 10월 31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이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예. 이와 관련된 법안을 저희가 좀 살펴보면은 공통적으로 불공정 거래 방지와 이용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큰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저희가 거래소에 이용자 예치금을 이제 넣어놓잖아요. 이런 것들을 거래소에서 맘대로 하지 못하게 신탁을 해온다라든지 저희가 거래소에 맡겨놓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 그리고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겠다라는 목적에서 미공개 주요 정보 이용을 금지하겠다. 예. 또 가상자산의 감독과 검사권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 두 법안에 좀 유의할 만한 차이점으로는 윤창현 의원 법안의 경우 가상자산 이미 그 입출금 차단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라든지 디지털자산위원회의 불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 압수수색 권한 등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펴본다면
진작에 나왔어야 했었던 내용도 상당수 좀 많이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라는 취지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당연하고 네. 마땅한 이 법안의 발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 앞으로 또 향후에 추가적으로 논의될 규제안들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국회에서는 사실 가상자산 시장에 도입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규제가 있지만 그중에서 시급한 것들부터 우선해서 이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겠다라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지금 불공정 거래 금지와 또 그 이용자 보호에 우선 초점을 맞춘 법안이 지금 도입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이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많은 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발행이나 상장이나 저희 공시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렇죠. 것들이 또 계속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예. 저희 가상자산 이 시장에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 사업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건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것인지 또 그들이 신의성실하게 어떤 식으로 영업을 영위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 구체적인 안들이 더욱더 앞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런 규제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또 네. 엄중하게 또 적용이 될 경우에는 앞으로 이 시장에서 변동성은 최대한 좀 많이 줄어들 네.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라는 취지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필요하고 또 올바른 법안이지 않을까, 앞으로 더 생겨나야 하는 그런 규제안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가상자산 시장이 지금 되게 극심한 변동성에 노출되고 있기도 한데요. 예, 이제 뭐 일부 투자자들의 경우 이 규제가 들어오면 우리에게 악재가 아니냐라고 또 말을 하기도 하는데 예, 사실 이 규제 내용 중에서 불공정 거래 같은 것들을 금지하는 법안도 있다라는 말이죠. 예. 그러면 이제 뭐 이 한마디로 소위 세력들에 의한 시세 조작 이런 것들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규제가 들어오는 것이 우리 시장에 더욱더 호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어떤 규제들을 또 평가를 할 때 옛날에 미국에서 있었던 금주법과 좀 많이 비슷한 게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사실 금주법이 시행이 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술을 안 마신 건 아니지만 이 금주법이 해제되고 또 그 어떤 주류에 대한 법안이라든지 규제가 확립이 되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범죄율이 더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제 비유가 좀 적절했을지는 네, 적절한 것 같습니다. 모르겠는데, 예, 단기적으로는 악재라고 보는 분들도 있지만 예. 장기적으로는 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양지로 또 올라선다라는 그럼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또 환영할 만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워나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5대 거래소가 지난 6월 제2의 테라루나 사태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닥사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를 또 출범했는데요. 닥사는 앞으로 2023년에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네, 우선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그 제정 및 시행되기 전까지는 이 예, 자율 규제 흐름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닥사는 2022년 6월 출범되었는데요. 업무 협약서 내용을 보면 그 디지털 자산 거래 지원 개시부터 종료까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강화된 규율 방안을 마련하겠다. 예, 위기 대응 계획 수립을 하겠다. 또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및 투자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겠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법안 검토 및 지원 등의 내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닥사의 존재감은 11월 유믹스 사태에서도 좀 톡톡히 드러났었는데요. 예, 또 닥사는 사실 22년 말에 가상화폐 그 상장 폐지에 대한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어요. 예. 사실 이제 이번 초에 이게 이제 아마 시장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좀 있으면 발표 계획이 있나요? 네, 발표가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업계 자체에서 스스로 정화를 하려는 자율 규제의 흐름이 2023년에는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사실 이 닥사 같은 경우에 가이드라인을 도대체 언제쯤 발표를 해줄까? 네, 네. 사실은 이 가이드라인이 명확히 공개가 된 이후에 그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좀 지켜나갔을 때 시장도 좀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기대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또 이 P2E 산업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2023년에는 어떤 변화가 이 P2E 산업에 있을까요? 아, 네. P2E 플레이 투 언이죠. 지금 사실 저희 그 현행법으로는 P2E 게임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제 현재까지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국정감사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열 계획이 있냐라고 했을 때 또 그렇다라는 또 그런 발표를 해서요. 앞으로는 예. 좀 P2E가 좀 열리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또 올 한 해 앞으로 또 굉장히 좀 많이 기대가 되는 시장이기도 한데 네. 작년에는 이 시장이 속히 말해서 좀 재미가 없었다라는 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네. 않습니까?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앞으로 이러한 전반적인 규제안이라든지 그 국제 정세를 종합해 봤을 때 앞으로 이 2023년의 시장은 어떨 것이다라고 좀 예측이 되시는지요? 네,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좀 매크로적인 요인이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매크로 예. 추세를 저희가 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이 가상자산이 저희 그 우리의 투자군으로 하나의 자산군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기관 투자자들도 들어와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2023년은 그러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이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이제 어떤 매크로 시장의 요인이 조금 더 나아졌을 때 가상자산 시장이 굉장히 화랑으로 다시 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시점에 또다시 오유리 변호사님과 함께 네. 또 방송으로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사실 굉장히 또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랬지라고 했던. 네. 예, 아마 거래소에서 또 근무를 하고 계시니까 네. 익숙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꼭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을 예측하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어쨌든 예. 저희 시장이 조금 더 건설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오늘 오유리 변호사님 굉장히 좋은 말씀 네. 그리고 명석한 이 분석 정말 감사히 들었고 기회가 된다면 계속해서 또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